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위뉴 대표 황보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가져올 보건의료 산업의 변화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좀 편하게 저희가 좀 쉽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적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직 의사이고요. 국립암센터에서 인공지능 사업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위뉴 대표를 이제 4년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진료도 보고 있고 병원의 행정일과 그다음에 연구, 스타트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의료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회사 위뉴라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젠다는 4가지고요. 의료 마이데이터와 이제 그것들이 가져올 산업적 변화, 그리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 마이데이터 오늘 너무 많이 들으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공공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이제 행안부 중심으로 이제 정부24를 개편하는 그런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금융위 중심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마이데이터 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공 마이데이터는 너무 많이 사용해 보셨듯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 전자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금융 마이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연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송 요구권을 통해서 그 금융 정보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벌써 런칭이 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는 어떻게 갈 거냐? 사실 그 데이터적인 관점에서는 의료도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의료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동의를 받고 이것들을 활용 서비스로 연결시킨다는 개념적인 것이고요. 데이터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건네주는 주체들은 누구냐? 당연히 공공 데이터, 건보나 심평원 같은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병원 의료 데이터가 있고, 개인이 수집한 라이프로그 같은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모아서 활용기관에 전달을 해주고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의료 기록을 내가 가질 수 있다. 본인의 의료 데이터를 저장, 조회, 관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의료기관에게 건네주면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문서들을 이제 출력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는 그 어떤 전송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지 이미 공개를 해두고 있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당연히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환자 정보나 의료기관 정보, 어떤 의사를 만났느냐, 영상 검사를 뭘 했느냐, 병리 검사를 뭘 했느냐,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금융 데이터는 너무 직관적이죠. 내가 얼마 돈을 맡겨놨고, 얼마만큼 투자를 해놨고, 얼마만큼 빚이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은 구조화된 데이터입니다. 그렇지만 의료 데이터도 구조화된 데이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의료 코드라고 하는 거는 구조화된 스트럭처드 데이터고, 이제 의료 기록이라는 거는 프리텍스트 기반의 데이터고, 그리고 우리가 CD를 통해서 가져가는 CT나 MRI 같은 거는 의료 영상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그 폭이 훨씬 더 큽니다. 의료 데이터는. 그래서 금융 마이데이터보다 이제 이것들을 해석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드려보면 우리가 정부가 그러면 의료 데이터 다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생성되는 거는 아까 3가지 코드, 기록, 영상, 이 3가지 중에서 의료 코드의 아주 일부만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 의료 데이터로. 그래서 나머지 데이터들은 그냥 병원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 개념을 일단 이해하시는 게 먼저 중요하겠고요. 의료 영상은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CT나 MRI 같은 그런 영상들입니다. 다 병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유통이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병원을 옮겨 다닐 때마다 이것들은 서로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건보랑 심평원이 일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의 의료적인 가치는 사실 매우 낮고 이거는 지불을 하기 위한 어떤 코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내용이고 의료적인 가치는 병원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공공의료 데이터라고 하는 현재 기준으로 데이터라는 것은 병원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아주 공통적이고 지불 구조에 관련된 것들만 들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나머지 데이터들은 병원이 안전하게 병원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호 운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거쳐야 되는데 표준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가 마이데이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속 요구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병원들이나 그런 어떤 IT 기업들의 벤더들이 그것에 대응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너무 이미 잘 아시고 계시죠. 병원에 가서 우리 뭐 다른 병원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클라우드 시대에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DVD를 주고 있고요. 영상을 DVD 요새 리더기도 없잖아요, 컴퓨터에.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DVD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주는 이유는 그 데이터적인 것들에 대한 것에 병원에서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일종의 후진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 마이데이터가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는 이런 식의 활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화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라든가 다양한 뭐 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고 효과적인 병원 진료를 할 수 있고 첨단 의료기기 연구 활용을 할 수 있다.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 개인화된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병원에서 효율적으로 진료와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 섹터이고 하나는 오히려 이제 의료법이나 생윤법에 가까운 그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뀔까요? 먼저 병원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이런 출력해 가는 거, DVD를 가져가는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되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의료 영상, CT나 MRI 등이 우리가 볼 수 있다. 아직 구현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내가 병원 가서 CD 가지려고 병원을 가는 그 교통비와 시간 이런 걸 아낄 수 있고 훨씬 더 편해질 거고요. 데이터도 훨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불필요한 추가적인 검사를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 CT 찍은 거 다른 데 가서 또 찍고 이런 일들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환자 진료를 할 수 있고 의료진도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이제 의료기관적인 바깥에서 이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의료 데이터가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게 가져간다고 하면 개인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약을 잘 먹고 있는지, 나의 다이어트를 도와줄 수 있다든지, 내가 잠을 잘 못 자는데 그런 솔루션을 공급해 준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사실 현재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현재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 데이터가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앱 서비스를 넘어서서 치료의 개념을 가진 어떤 모바일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한 그 단순히 앱 서비스가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 우리가 이제 심장 박동수를 체크한다거나 뭐 심전도를 체크한다거나 뭐 체온을 체크한다거나 혈압을 체크한다거나 이런 디바이스들이 우리가 이제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에 있는 의료 데이터와 개인의 의료 기록, 그 라이프로그 같은 데이터들이 결합되어서 훨씬 더 세밀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마이데이터의 또 다른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기서 머무를까요? 제가 활용 예를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병원에서 하는 예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개인의 맞춤형 건강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 단순히 의료 마이데이터가 아닙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죠. 전 분야 마이데이터라는 것은 앞서 말한 공공 마이데이터, 금융 마이데이터, 그리고 의료 마이데이터를 합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데이터까지 합치면 다양한 서비스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금융 마이데이터와 의료 마이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이 사람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이 사람에게는 유산 상속에 관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정밀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라는 것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 이 사람이 와 있다는 것을 그 금융회사가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재테크, 커머스, 레저, 여행, 기타 많은 서비스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융 마이데이터와 의료 마이데이터의 결합이 사실 파급력이 저는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를 깊게 가볼까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 시대고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질까요? 당연히 시니어 인구들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뭘까요?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과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금융 마이데이터와 의료 마이데이터를 하는 것은 시니어 인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데이터화 시켜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이런 실버 산업 시니어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료 마이데이터는 단순히 의료의 관점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나 여러 스타트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잘 되면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도 점점 고도화되고 좋을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쉽게 뭐든지 쉽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금융 마이데이터는 여러분들께서 과연 그 금융 마이데이터가 진행될 때 뭔가 불편함이나 마음의 꺼리낌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미 금융 데이터는 제가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금융회사들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금융 마이데이터가 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데이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데이터가 그냥 조금 더 노출되는 것밖에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그 은행, 카드, 금융사들은 사실 저한테는 그냥 똑같은 어떤 산업의 하나의 그냥 큰 카테고리에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금융 서비스의 확대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쉽게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쉽게 동의한 내용을 통해서 확장적인 금융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료 마이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의료기관입니다. 근데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나의 소중한 건강 정보예요. 내가 아픈 거를 가장 민감 정보를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 대기업들에게 쉽게 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병원과 플랫폼 기업은,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사업자라는 기업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게 제 의료 마이데이터를 플랫폼 기업에 쉽게 줄 수는 하기에는 저 자신도 제가 의사지만 꺼리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 IT 기업들은 저한테 어떤 혜택을 줄지 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저한테 어떤 정확한 서비스를 줍니다. 의료 서비스를 주죠. 그렇지만 내 데이터를 가지는 또 다른 주체인 의료 마이데이터를 가지는 그런 기업들은 저한테 어떤 서비스를 줄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의료 마이데이터 비즈니스가 확대되려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금융 마이데이터처럼 동의를 일단 얻어야 되는데, 건강 정보는 가장 수준이 높은 민감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동의를 해주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것은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왜? 내가 차별을 받지 않을까? 내가 아픈 걸 괜히 드러내서 내가 차별을 받지 않을까? 내 자녀가 차별을 받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인 저항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도대체 이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의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줬을 때 나한테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어떤 리워드를 줄까? 물론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10년, 20년 쌓이면 어떤 걸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시작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많은 기업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염두에 두고 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꼭 마이데이터를 염두에 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헬스케어 같은 이제 당뇨병 관리 파스타라는 서비스도 저는 일종의 동의를 받기 위한 창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녹십자에서 하는 어떻게 지식케어에서 하는 서비스라든가 삼성헬스도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동의를 얻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가 인바디 같은 이런 회사들도 디바이스를 통한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유전자 검사를 일종의 프로모션 서비스로 하면서 동의 체계를 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대기업들이 모든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동의를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전략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저는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플랫폼 기업,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가 여러 서비스를 하면서 슬쩍 의료 마이데이터 동의를 받는 전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플랫폼 기업이 동의를 이미 받았던 회사는 좀 더 손쉽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원에 아까 말씀드린 뭐 CD를 구워 간다거나 이제 출력을 안 해주게 하는 병원 서비스를 통해서 동의를 받는 전략도 있습니다. 저는 매우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금융사들이 이미 금융 마이데이터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건강, 웰리스, 헬스케어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동의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스타트업이 개인 건강관리나 웰리스 서비스로 동의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카카오 헬스케어 같은 회사도 일종의 스타트업처럼 전략을 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강력한 또 다른 방법이 디바이스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마의자 같은 거를 집에서 샀어요. 몇백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앱 서비스를 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의를 획득하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의료 마이데이터 그리고 앞서 말한 금융 마이데이터와의 결합으로 데이터가 이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고도화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대에서는 당연히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이렇게 엑스레이라든가 영상이나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병원에서 의사들을 도와주고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해주고 이런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병원 내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마이데이터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마이데이터, 즉 의료 데이터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AI를 활용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이 얘기를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조금 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다시 다른 얘기를 드릴 텐데, 이게 이제 100년간의 100년 이상의 전 세계의 의료비의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의료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전 세계가 더 오래 살고 더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약이 나오고 의료 서비스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에 대한 비중이 GDP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왜 이렇게 의료 비용이 많이 올라갔을까요? 의료 좀 싸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사실 의료는 그냥 과학기술의 모든 응용 과학기술의 정점인 부분이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는데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구 변화, 그리고 사회 변화, 기술 변화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기술 변화를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과학기술의 시대니까요. 기술 변화를 보면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뭐 로봇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 벤처 캐피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의료가 돈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전 세계는.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산업을 리딩하는 건 당연히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이런 굴지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료비가 과연 줄어들까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거를 산업으로 이해하고 있지 의료를 복지의 차원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전 세계의 복지를 위해서 이 회사들을 돈을 못 벌게 해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는 신약이 계속 개발되고 첨단 의료기기가 나오면서 의료 비용은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건 뭐냐면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 이용의 증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망이죠. 거기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인건비가 증가되고 온갖 행정 법적인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전체적인 코스트를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의료 신약과 의료기기 산업 같은 경우는 비용을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저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 만성질환이나 경증 예방 가능한 질환에서는 최대한 코스트를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비가 계속 무한정 올라가면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감이 생깁니다. 각 정부와 보험사들이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비를 줄이려면 우리가 첨단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크게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일단은 줄여야 되고 그 영역은 예방과 관리, 그 다음에 어떤 중증에서 회복한 사람들의 관리 이런 섹터에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현재 모든 정부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이제 하나가 눈에 띈 거죠.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섹터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섹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코스트를 줄이는 데 핵심입니다. 지금 너무 의료비가 높아지니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최대한 비용 효과적으로 의료를 관리하자는 개념이고요. 우리나라 같이 시니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나라에서는 거의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미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고요. 사람들도 이제 모바일 60만 되셔도 핸드폰 다 잘 쓰세요. 그러면서 내가 건강 서비스를 핸드폰으로 받는데도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수용성이 좋아졌고요. 그러던 중에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나왔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핵심은 효율화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하던 문서 작업을 인공지능이 세 사람이 하던 거를 한 사람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우리 GPT 같은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 접점을 가지는 곳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가 지금 벌써 시작이 됐고 환자들은 인공지능과 대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R&D를 하고 있고요. 이미 구글과 여러 스타트업에서는 환자 접점의 챗봇 기반의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높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 코스트를 줄여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홈케어, 버추얼 케어, 여러 가지 환자들 예약 잡아주는 거 이런 것에서 다 인공지능이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의료 마이데이터가 됐고 이걸 어떤 플랫폼 기업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서비스를 써야 될까요? 그러면 환자의 의료 기록은 외국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되게 어렵겠죠.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런 일들을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든 의료법을 다 의료법, 개인정보법을 다 위반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처방까지 하다가 이제 구속이 됐죠.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의료 마이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거버넌스가 뭐 명확하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생성형 인공지능과 의료 마이데이터는 의료에서 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야 되는 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거버넌스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럼 저희 회사는 뭘 하고 있느냐? 회사 자랑을 조금 하면 저희 회사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지식을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빅테크들이 만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건강 상담, 건강 지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죠. 현재는 의료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를 그냥 병원을 가끔씩 가는 걸로 받고 있는데, 저는 곧 인공지능이 건강 상담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중간중간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약 배송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저 집에 와서 피 검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피 검사를 해서 집에 와서 피 검사를 해서 가져가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최대한 많은 만성질환과 경증을 커버하고 그 사이에 웨어러블 데이터를 붙이고 가정용 디바이스를 얹고 약 배송 서비스가 되고 우리가 어떤 집 가까운 데 가서 CT를 찍고 이런 일들이 펼쳐질 거고, 아주 첨단의 의료 기술이 필요한 거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의료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워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의료 마이데이터는 결국 병원 데이터와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결합하는 데 핵심이고, 이것들은 단순히 건강 정보만이 아니라 금융 데이터 등과 결합하면서 산업적으로 큰 파급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워킹하려면 당연히 동의체계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동의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 많은 기업들이 경쟁과 전략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비스를 비용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것들 위해서 제도적인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